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두고 대통령실 첫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전면적 인적 쇄신보다는 조직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둘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 곽관영 국민의힘 남양주을 당협위원장,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먼저 취임과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 여론조사를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상파에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KBS와 MBC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나란히 28%대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는데 KBS에서 진행한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 28%, 못하고 있다는 응답 67%였습니다. MBC 조사에서도 잘하고 있다는 응답 28.6%,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6%로 나타났습니다.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두고 거의 석 달이 지났지요. 좀 많은 분들이 잘 못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는데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게 우선 KBS와 MBC의 조사 결과 모두 공이 지금 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분들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지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게 사실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지지율 하락 추세가 더욱 심각한 것은 이게 어떤 그 정부의 철학이나 정책 기조에 반발해서라기보다는 네. 최근에 인사, 그다음에 이제 절차적인 소통의 부족, 그리고 집권 여당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내용,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말실수 같은 그런 그 기술적인 문제들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더 좀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 취임 100일인데 이 취임 100일을 앞두고 우리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의 정말로 처음부터 기대했던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부분을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정말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지율이 왜 떨어지고 있을까요? 한 지난 2주간 계속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아직도 잘 고쳐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30%도 무너졌다고 하는 건 뭐 중도층이 실망을 한 것뿐만 아니라 보수층에서도 사실은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됐던 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잘 못할 것 같은 걸 잘 못해서 이렇게 됐다기보다 저거라도 하지 않을까라고 잘할 거라고 기대되었던 게 전혀 잘 되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어서인데 거기에 핵심은 공정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사 관련해서 지금 5번째 이제 장관급 인사가 낙마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되게 불명예스러웠어요. 그리고 인사가 된 대통령 비서실도 보면 예를 들면 성비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이끌었던 검사를 또 채용한다든지 이렇게 사실은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보기에도 내로남불 같은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국민들은 그렇지 않길 바랬는데 그것을 해내지 못했죠.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소통할 줄 알았는데 소통하지 않았던 거예요. 정책 관련해서 사실은 어떤 정책이든 반대하는 입장이 있기 마련인데 단지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20%까지 떨어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너무 강압적이거나 일방적이었죠. 예를 들면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도 사실 그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해관계자라 하더라도 저는 의견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의견을 내는 회의를 두고 쿠데타 모의다, 하나회가 같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국민들이 이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구나 생각하게 되고 초등학생 5세 미만 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거의 마음을 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되게 위기적 상태이다. 위기적 상태라 함은 국가가 하는 모든 일을 의심하기 시작한 상태예요. 그래도 저희가 국가를 만든 건 국가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개인이 하지 못하는 걸 하기 위함인데 거기에 대한 신뢰가 거의 무너진 상태까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대통령실을 조금은 바꾸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김은혜 전 의원이 홍보 쪽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김은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에서 낙선한 이후에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분위기가? 지금 독일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자 이제 도어 스태핑도 보면은 지금 이 쇄신이라는 것이 어떤 정치적인 득실을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꼼꼼하고 내실 있게 좀 변화를 줘야 한다라고 대통령께서 강조를 하셨다시피 전면적인 교체보다는 이런 식으로 뭐 김은혜 홍보수석이나 홍보특보 이런 자리에 전문가로 알려진 김은혜 전
도지사 후보죠. 김은혜 전 의원을 거론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실무형으로 보강할 거라는 그 관측이 지배적이고요. 아마 지금 대통령실이 처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슬림화 기조가 있었어서 네. 이게 정권 초기에 운영상에 좀 과부하가 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기능과 직제상의 보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김은혜 전 후보의 합류도 가능성이 크게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내실 있는 변화를 추구하겠다. 저는 문제를 여전히 잘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가 정말로 잘 알려지지 않아서 발생했던 문제인가라고 했을 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이 뭐 하시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국민들이 느끼기에 뭔가 내 의견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인상을 계속 주시지 않습니까? 내부 총질 문자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았어요.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죠. 그게 좀 이상하다고 느끼거나 혹은 아니면 저는 핸드폰으로 업무 지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두고 비판을 하니까 집무실이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하는 거나 똑같다라고 대통령실에서 대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수재라고 하는 위기 상황에서 와서 시각적으로 보면서 소통을 해도 정확한 소통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핸드폰으로 하는 게 충분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모습이 문제였던 건데 지금 홍보수석을 어떻게 할 건가, 홍보특보로 할 건가 말 건가 이런 정도 이야기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문제의 본질을 잘 꿰뚫지 못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얼만큼 내실 있는 변화가 있을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조금 전에 이제 조호영 비대위원장이 9명의 비대위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초선 의원과 뭐 기초의원들 좀 많이 합쳐져 있는데 좀 이름을 불러드릴까요? 초선에 이제 엄태영 전주의 의원이고요. 또 정양석 전 의원이 내정이 됐고 외부 인사로는 이제 주기환 전 대검사관 그리고 최재민 강원도의회 의원, 이소희 세종시 의원이 명단이 올랐고 당연직으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원장이 포함이 됐습니다. 아마 3시 한 30분 정도 있다가 3시에 이 안건을 상정해서 의결해서 진행이 될 텐데 뭐 면면을 좀 보니까 어떻습니까? 9명. 이 인선의 의미를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전당대회 개최와 같은 실무형, 그러니까 당무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전주의 의원이나 엄태영 의원 초선이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실무형 네. 그 업무에 그 많은 이제 당직을 맡아오면서 정평에 나 있는 분들이고 그리고 정양석 전 사무총장과 같은 그런 이제 정무형 실무형 인선을 한 게 첫 번째라고 보이고 두 번째는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께서 당초에 시비가 없고 또 대표성이 있는 인선을 할 것이다라고 밝히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개파색이 좀 옅은 그런 분들을 인선하신 게 아닌가 싶고 마지막으로는 이 주기한 전 광주시장 후보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소희 세종시 의원, 그다음에 최재민 강원도 의원 등 이제 광주, 세종, 강원을 기반으로 한 이제 원외 비대위원을 인선하면서 일정 지역 그리고 세대 성별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대표성의 안배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자세한 내용을 제가 알진 못하지만 어쨌든 이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진 이유가 비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비상 상황의 최대 원인은 대통령실이란 말이죠. 그러면 국민의힘 지도부라 하더라도 이 대통령실을 잘 견인할 수 있는 비대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면 했었는데 그런 면에서는 그 힘을 갖기가 좀 쉽지는 않겠다. 되려 주기한 전 시장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되게 가깝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가깝고 멀고가 이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기조를 좀 바꿔야 되는 측면에서는 되려 그것을 바꾸지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를 그냥 따라가는 비대위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좀 우려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즉 이제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인수위원회에서 정무사업행정문과위원을 맡았던 실무위원을 맡았던 이제 주기한 이제 광주시장 후보가 오면서 이제 윤심에 어느 정도 작용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하나 궁금한 건 권성동 원내대표는 물론 당연직이지만 당내 안에서 아니 소방수 역할 하실 수 있습니까? 불을 질러놓은 거 아닙니까?라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당연히 지금 현재 당원 단계에 따르면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비대위에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러나 지금 이번 비대위의 성격 자체가 어떤 많은 일을 하는 혁신형 비대위라기보다는 관리형과 혁신형이 어느 정도 혼합된, 그러니까 지금 산적한 여러 가지 당무들을 처리하는데 우선적으로 역할과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크게 절차상으로 무리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실제로 원내에서부터 권성동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많이 손상이 되고 흔들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최근 내용에 대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의총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의총에서 어떤 거취에 대한 결단에 대한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 원내대표를 사퇴하게 되면 비대위에 이제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가 합류하면 되기 때문에 지도 분배나 이런 것들 잘 고려해서 원내에서 다시 한번 의견을 모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대위는 만들어졌지만 지난 주말부터 이제 이준석 대표, 전 대표라고 불러야겠죠. 이준석 전 대표의 기자회견 이후에 연일 인터뷰를 하면서 날선 공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질문 드릴게요. 저는 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워낙 억울할 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비상 상황의 원인이 본인만 있었던 건 아닌데 사실 본인만 나가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당에서 누군가가 감싸줬어야 되는데 그런 행보가 거의 없었어요. 그냥 큰 결심하고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였고 게다가 내부 총질 문자가 어쨌건 공개된 상황이었습니다. 원튼 원치 않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사실 조금 이견이 있었을 뿐 내부 총질하는 그런 당대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시그널이 필요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는 저는 가처분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근데 기자회견에서 조금 이건 이준석 대표가 잘못하고 있구나라고 느낀 지점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대통령을 비판하더라도 대통령의 지위를 인정하는 채로 비판해야 합니다. 특히나 여당이라고 하면 더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개고기를 파는 사람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게 비유이긴 하지만 저는 좀 도가 지나쳤다. 왜냐하면 어쨌건 국민들이 뽑았습니다. 뽑은 지 아직 100일도 되지 않은 대통령을 개고기 파는 사람에 비유한 것을 보면서는 이건 약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 비유뿐만 아니라 또 독대한 것도 왜 부인했느냐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비밀 말 안 해도 될 만한 얘기를 한 거죠. 폭로 프레임이라고 이제 이준석 대표는 얘기를 하고 말씀하신 그 개고기 그런 부분들도 이게 단순히 비유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게 표리부동한 어떤 행태를 말하는 것이지 누군가를 개고기나 양고기에 빗대서 얘기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으면 차라리 표리부동이라고 얘기해도 됐는데 왜 그 단어를 썼는지 좀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싸움하는 방식이 그렇게 거칠고 누군가가 이렇게 주목을 할 수 있게끔 물론 이게 거친 언사라고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이제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랬고 저는 사실은 토요일 날 이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그런 어떤 자극적인 어떤 요소들보다는 조금 눈에 띄게 좀 의미 있게 봤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 뭐냐면 이준석 대표가 본인의 소회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동안 보수적인 가치의 재정립을 계속해서 주도해왔고 앞으로 우리 당은 그렇게 가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크게 전 다가왔는데 이게 이준석 개인에 대한 평가는 모두 다르겠지만 저는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민주정당으로서 또 집권 여당으로서 이런 위기를 정치적으로 좀 승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기 전당대회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모여가지고 이 변화한 유권자 지형에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가치나 정책적인 콘텐츠들을 다시 한번 담아낼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 대논쟁이 한번 벌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를 그동안 지지했던 많은 분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홍준표 시장이 될 텐데 홍준표 시장 역시도 이제는 좀 그만할 때 됐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물론 가처분이 인용될지 인용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과에 따르지 않더라도 그 결과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그 여지가 많지는 않아 보여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저는 이제 홍준표 시장님의 이 글을 보면서 이렇게 음성 지원되는 것 같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실 수 있고 물론 의견을 가질 수 있는데 네. 저는 사실은 이 중앙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좀 책임 있는 위치에 있고 또 이렇게 인지도가 아주 있으신 그런 오피니언 리더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너무 과격하게 또 이렇게 받아치시는 것은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자중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민주당 얘기로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2파전이 됐습니다. 2파전이 네. 돼도 큰 변화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네. 2파전인데 2파전으로 가는 분위기가 조금 달랐어요. 단일화하는 2파전이 아니었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좀 전당대회가 흥행했으면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꼭 이제 이게 반면 구도라기보다 어쨌건 너무 일방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에 균형을 맞추어져야 경쟁다운 경쟁이 이뤄지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전당대회는 계속되고 있고 이제 권리당원의 한 30% 조금 안 되게가 투표하셨습니다. 네. 나머지 70%와 그리고 대의원분들은 아직 투표를 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도 있지만 그 스코어가 어떻게 될 거냐도 사실은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호남이랑 수도권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그 이제 권리당원 수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저 질문을 드리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라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네. 과연 박용진 후보가 몇 %까지 얻어야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20% 전으로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네. 이 이상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보다는 더 받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은 해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정치 토론을 또 많이 하는 호남 지역에 계신 분들이나 또 이런 분들이 사실은 지금 이 당의 구도가 개혁적인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우려를 본인들의 어떤 표로 좀 표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구도에서 지금 박용진 의원이 끝까지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사실은 박용진 의원을 통해서 자기의 의견이 말해지는 분들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네. 지금보다는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단일화 없는 2파전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이게 유불리에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아직도 변수가 남아있다고 말씀하시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대면 확대명이라고 생각하고 강훈식 후보로서는 저는 실리적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고 평가받았던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었다는 점에서 지금 이번 경선 결과에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뭔가 그 결과가 어느 정도 확실하게 드러나는 상황에서 굳이 박용진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지금 아주 유력한 당권 주자 이재명 후보와 각을 더 세울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판단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개혁을 더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전준위에서 당원 개정 의결을 했어요. 뭐 기소시에서 이제 하급심 유죄시로 유죄의 경우에만 당직이 정지된다라는 내용으로 좀 바꾸겠다라는 내용인데 물론 끝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전준위에서 이 정도 얘기 나왔으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준위에서 안건으로 채택했다고 하면 그것이 안건으로 올려지고 아무래도 투표를 하시는 분들의 의사는 아마도 이걸 바꾸자는 의사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변경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논의하지 말자가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 이 논의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은 여전히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 규정 자체가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소되면 무조건적으로 당원권이 정지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재명 의원이 지금 검찰의 어떤 수사를 받고 있는 이 형국에서 이것을 특별히 바꾸는 것이 되려 이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조금 반대 의견을 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당원이 바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그래도 우리한테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지지율 자체가 유리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재명 후보가 되신다고 해서 크게 뭐 저희한테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보다는 지금 각자
서로들 저는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각 정당이 조금 더 건강하게 국민께 봉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첨언을 드리면 저는 오히려 이 당원 개정과 관련해서 그 당원 개정의 내용보다도 그것이 전개되는 그 논의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조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이 당원 개정을 반대하는 분들의 논리를 보면 이것이 어떤 도덕성의 기준을 높이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본질적인 취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계실 때 그 혁신에서 만든 당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식의 또 다른 또 이제 팬덤의 모습을 보여주는 측면이 오히려 아직도 이 민주당에서 이런 건강한 토론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들게 만드는 그런 대목이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